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쌤 간호입니다. 오늘은 간호조무사 모의고사 3회 가지고 왔습니다. 1번에서 50번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초간호학개요 1번 문제입니다. 배란이 되는 시기 다음 월경 예정일로부터 계산하죠. 다음 월경 예정일로부터 역으로 환산하면 언제인가 물었습니다. 정답은요? 정답은 12에서 16일이에요. 자, 배란 시기는요, 다음 월경 예정일을 기준으로 해요. 마지막 월경일을 기준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자, 월경 주기가 28일인 사람도 있고 30일인 사람도 있는데요. 보통 배란되기 전의 기간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월경 주기가 각각 다를 수가 있어요. 배란되고 나서는 월경까지 기간이 보통 14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이 되는 날을 다음 월경 시작일로 보는 거예요. 자, 다음 월경 예정일로부터 역으로 환산하면 제 14일이죠. 정확한 배란일은 14일이지만 오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플러스 2, 마이너스 2 해줘서 제 12에서 16일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배란일은 다음 월경 예정일로부터 12에서 16일 전이고요. 자, 임신 가능 시기는 배란일하고 또 조금 다르죠. 왜냐하면 정자가 자궁 내에서 생존할 수 있는 기간이 3일인데 배란이 되기 전에 3일 전에 정자가 와서 기다리는 경우가 있어요. 정자가 먼저 기다리고 있는데 배란이 딱 되면 그죠? 미리 들어온 정자랑 수정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날짜를 더 느립니다. 앞으로 3일 더 늘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임신 가능 시기는 다음 월경 예정일로부터 12에서 19일 전 되는 거예요. 기간이, 임신 기간이 더 길죠. 넘어갈게요. 2번 문제, 태아의 운동을 가능하게 하고 일정한 온도 유지 그리고 분만 시 산도를 깨끗하게 해주는 것은 정답은 4번 양수 되겠습니다. 자, 양수의 기능 살펴볼게요. 지금 문제처럼 운동을 가능하게 하고 태아의 일정한 온도 유지 그리고 분만할 때 파수가 먼저 돼요. 양수 파수가 먼저 되면서 산도를 깨끗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거 외에 태아를 보호하고 태반 조기 박리를 예방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3번 자궁의 규칙적인 수축 시부터 태반 만출까지 전 과정을 분만이라고 하죠. 자, 그 중에 분만 2기에 해당하는 것은 몇 번인가요? 3번 경관 완전 개대부터 태아 만출까지. 자, 분만 2기는 태아 만출기라고 해서 태아가 나올 때까지를 말해요. 그럼 분만 1기는 1번이죠. 1기는 규칙적인 자궁 수축 시작부터 자궁 경관이 완전히 입구가 열릴 때까지를 분만 1기라고 해서 자궁 입구가 완전히 열려야 되니까 개구기라고 해요. 개구기, 입구가 열렸다 개구기가 분만 1기 되겠어요. 자, 분만 1기 동안에 아기가 뱃속에 있으니까 태아 심박수 측정 이런 거 해줄 수 있고요. 분만을 위한 준비 하고 내진, 아기가 얼마나 내려왔는지, 자궁 경관이 얼마나 열렸는지 시행해 볼 수가 있죠. 자, 분만 2기는 태아가 나오기까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경관이 완전히 열렸다, 분만 2기가 되었다 하면 어디로 가야 돼? 분만실로 이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쇠석이, 절석이 자세를 취한 다음에 이제 태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뭘 해줄 수 있냐면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머리가 나오기 시작할 때 힘주지 말게 하고 회음부 절개술을 해줘야 되죠. 회음부가 막 불규칙하게 찢어지는 회음부 열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회음 절개를 시행해주는 시기가 바로 분만 2기 되겠어요. 자, 분만 3기는요. 4번이죠. 태아 만출부터 태반 만출까지, 태반이 만출되는 시기까지를 태반 만출기라고 해서 분만 3기로 나누고요. 제 마지막에 태반 만출부터 만출 후 한두 시간까지는 회복기라고 해서 분만 4기라고 합니다. 자, 4번 문제, DTaP 예방접종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 자, DPT 접종이라고 해서 예전에는, 지금은 DTaP라고 하는데 정답은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이래죠. DPT, 디파백 이런 식으로 암기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DTaP는 디파백이다. 디파백. 이전 시간에 갑자기 생각났는데, 자,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에 얘네들은요, 자, 1, 2, 3급이 다 들어있어요. 이상가족으로 나뉜다고 했죠. 디프테리아 1급 감염병, 백일해가 2급 감염병, 파상풍이 3급 감염병이었죠.
자, DTAP 맞는 시기 봅시다. 언제 맞아요? 2개월, 4개월, 6개월에까지 3차 맞고요. 돌 지나서 15에서 18개월에 4차 맞고 이제 학교 들어갈 준비해야 되니까 만 4 내지 6세 때 유치원 다닐 때 5차까지 맞아요. 자, DTAP, 디파백입니다. 5번 에릭슨은 전 생애의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를 위기와 그 극복의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신뢰감이 형성되는 시기 정답은 1번 영아기죠. 영아기. 자, 에릭슨의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 또 봅시다. 자, 영아기는 언제예요? 영아기는 1세 미만이죠. 자, 1세 미만에 엄마 젖을 먹으면서 엄마랑 부비부비하고 하면서 생기는 것이 엄마에 대한 신뢰감, 엄마를 통해서 다른 사람과의 세상과의 신뢰감을 쌓게 되는 시기 되겠어요. 신뢰감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면 불신감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신뢰감 대 불신감. 자, 유아기는요 1세부터 3세까지 이때 걸음걸이 막 걷기 시작하고 기저귀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시기 자율성 되는 거죠. 자, 기저귀 떼는 게 엄청 중요해요. 성격 형성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죠. 자율성이 형성되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면 엄마가 너무 꾸지람해. 꾸지죠. 응가했다고. 그럼 응가해서 부끄러운 수치심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자율성 대 수치심. 자, 학년 정기는 유딩이죠. 유치원 다니면서 내가 할래 주도성 대 죄책감 생긴다고 했죠. 이때 도덕적 형성이 되면서 도덕적 개념이 형성이 되면서 엄마 왜 초록불에 건너야지 빨간불에 길을 건너 그러면서 죄책감이 형성되는 시기가 학년 정기 되겠어요. 자, 학년기는요 초딩이죠. 초등학생 시기 근면성 또래 친구들과 동성 친구들과 친해지고 근면성이 생기면서 잘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에 열등감 생길 수가 있다. 자, 청소년기는요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 자 정체감이 생기는 시기입니다. 자 정체감 대 역할 혼돈이 올 수 있다. 나는 이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맡아야 되나. 자, 성인 초기에는 이제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디면서 사람들과의 친밀감 대 그리고 섞이지 못하면 고립감 느낄 수 있다. 중년기는요, 자, 어느 정도 직장 생활에서도 자리를 잡았어. 안정감이 있어. 생산성 대 그렇지 못할 경우 침체성. 자, 노년기 같은 경우 내가 일생을 돌아보는 통합감이 생기고요. 그리고 주위에 고독한 일도 많고 사별하는 일도 많고 친구들도 하나하나 가고 하면서 절망감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에릭슨의 심리 사회적 발달 단계 반드시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자, 6번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 아동을 위한 간호로 옳은 것은 물었습니다. 정답은 1번이죠. 가능한 한 긍정적인 말로 아동이 잘한 것에 대해는 칭찬을 해준다 입니다. 자,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라고 해서 요즘은 많이 알려져 있죠. TV에 금쪽이에도 잘 나오는 장애이기도 하고요. ADHD라고 하죠. 아동기에 많이 나타나는 장애로 지속적으로 주의력이 부족하고 산만하고 과다 활동을 하고 충동성에 장애가 있는 것을 ADHD라고 합니다. 이제 본인이 원해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아주 안 됐죠. 자, 이런 아이들은요, 어딜 가나 혼이 나요. 선생님한테도 혼나고, 이웃 어른들한테도 혼나고, 집에 오면 또 엄마 아빠한테 혼나고, 형한테 혼나고, 그러기 때문에 자존감이 많이 결여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긍정적인 말로 자존감을 좀 세워주는 그런 간호를 해줘야 되겠어요. 그리고 잘한 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해주기. 대신에 잘못한 것은 좀 단호하게 알려줘야 되겠죠. 자, 안전하지 않은 행동을 할 때는 단호하게 못하게 해야 되죠. 계속하게 하면 안 되고요. 조건 없는 칭찬도 좋지 않아요. 그리고 정서적으로 긴장감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긴장감을 감소시켜줘야 돼요. 자, 이번에 복잡한 과제가 있다면 한 단계로 통합해서 얘기할 게 아니고 이런 친구들은 여러 단계로 나눠줘야 돼요. 그리고 지시를 단순하게 해야 되겠죠. 정답은 1번 되겠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7번 대천문은 양측 두정골과 전두골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데 정상 영유아에서 대천문이 닫히는 시기로 옳은 것은 물었습니다. 정답은 3번 12에서 18개월에 닫힌다. 돌 지나서 닫힌다. 대천문은. 뿅 사진 보시면은요. 여기 앞에 이마 쪽이 전두골이죠. 그리고 위에
머리 지붕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두정골이에요. 자, 이렇게 양쪽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두정골은 두 개죠. 양쪽으로 두 개가 있고. 그래서 위에서 봤을 때 이제 대천문이라고 해서 뼈가 다 다물어지지 못하고 두개골이 다 다물어지지 못하고 태어났을 때는 이렇게 벌어져 있어요. 자, 앞쪽이 이렇게 전두골과 두정골 사이에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벌어져 있는 부분을 대천문이라고 하죠. 자, 대천문은 아기가 돌이 지나야 닫혀요. 12에서 18개월에. 그 뒷부분에 소천문도 있어요. 후두골과 두정골 사이에 삼각형 모양의 소천문이 있는데 대천문보다 작아서 더 일찍 닫히죠. 소천문이 닫히는 시기는 6주에서 8주, 한 달 반이면 한 달 반에서 두 달이면 닫힌다라고 하는데 대천문은 돌 지나야 닫힌다는 거. 그리고 대천문 닫히는 시기가 대변 가리는 시기와 같으니까 알아두도록 하세요. 12에서 18개월 되겠습니다. 자, 8번 두정위 분만 중 양수 색깔이 암록색을 보이는 원인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정답은 2번이죠. 태아에게 산소 결핍으로 인해서 태변을 배출한 것이다. 자, 태변은 원래 엄마 배 밖에 나와서 태어나고 나서 보게 되는데요. 자, 어떤 원인에 의해서 아기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엄마 뱃속에서 태변을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태변 색깔이 암록색이잖아요. 그러니까 양수 색깔이 암록색을 보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보통 양수 색깔이 암록색이어도 아기가 잘 태어나면 괜찮은데 아기가 태어나면서 태변을 흡입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태변 흡인 증후군이라고 하거든요. 잘못해서 기도로 넘어가게 되면 이게 치료 기간이 길어지고 신생아가 위험할 수도 있어요. 폐렴을 일으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양수 색깔이 태변 색깔이다 했을 때는 태아 상태를 잘 살펴봐야 되겠죠. 9번 태어난 지 2시간 된 미숙아가 호흡곤란과 흉부 함몰이 있을 때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될 간호로 옳은 것은 물었습니다. 정답은 2번 기도 확보, 기관지 분비물 제거해 준다 되겠습니다. 자, 우리 미숙아 같은 경우는 호흡곤란이 더욱 빈번하게 일어나죠. 무호흡이 되게 잦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숙아 같은 경우 보육기에 들어가죠. 보육기에 들어있는 그런 미숙아가 이제 호흡을 하지 않는다 하면은 일단 무호흡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막 산소를 주고 뭐 흉곽 마사지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이제 일단은 아이에게 살짝 자극을 줘가지고 호흡을 하고 있지 않을 때 살짝 안아서 이렇게 또또또똑 만져주면은 애가 호흡을 해요.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는 이미 호흡 곤란이 오고 흉부 함몰까지 보였어. 자, 이럴 때 우선적으로 가장 해줘야 되는 것은 뭐니 해도 기도 확보죠. 그리고 신생아의 경우 이제 기침이라든지 분비물 배출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제 기관지 분비물을 제거해주면 또 기도가 열리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계속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거나 하면 그때는 산소를 공급하거나 다른 처치를 해줘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되는 간호는 기도 확보와 기관지 분비물 제거 되겠습니다. 자, 10번입니다. 개두술을 받은 환자에게 머리 부분의 침상을 올려주어야 하는 이유로 옳은 것은 물었습니다. 자, 개두술, 머리 수술을 받았어요. 자, 정답은 2번이죠. 뇌압 상승을 예방하기 위해서 머리를 30도 정도 올려준다라고 하죠. 머리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뇌 안에 압력이 높아지게 되면 나중에 의식 소실이라든지 신경학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뇌압 상승을 예방하는 간호가 필요합니다. 자, 뇌압 상승을 예방하려고 하면은 머리를 일단 30도 올려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기침, 코풀기, 힘주기 이런 거 못하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응가할 때도 힘 못 주게 하려고 배변 완화제 같은 거 투여할 수 있는 거죠. 정답은 2번이었고요. 자, 11번. 이번 환자가 자신의 검사 결과에 대해 질문할 때 간호조무사의 행동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정답은 담당 간호사에게 상황을 보고한다. 자, 검사 결과를 내가 알고 있다 할지라도 그건 우리의 업무가 아니죠. 담당 간호사나 담당 의사에게 말을 해서 의사가 직접 설명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중간에서 연결해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자, 12번. 백내장이나 녹내장 등 수술 직후에 꺼즈 안대를 수술한 눈꺼풀 위에 밀착하여 붙이는 이유로 옳은 것은 정답은
안구 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자, 우리 눈 수술을 했을 때는요, 안구를 막 계속 굴리게 되면은 수술한 부위가 치유가 늦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눈을 안 굴려야 되는데 우리가 그럴 수가 없죠. 눈은 한쪽 수술해도 한쪽만 안 움직일 수는 없잖아요. 그죠? 다른 눈으로 보려면 눈 안구를 자꾸 움직이게 되는데, 이제 꺼즈 안대 같은 경우 눈꺼풀 위에 밀착해서 붙이면 이게 내가 눈을 돌리는 게, 안구 운동을 하는 게 느껴져. 그렇기 때문에 자제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백내장, 녹내장 수술 직후에는 바짝 붙여가지고 밀착해서 밀착 드레싱, 밀착 꺼즈를 붙여주고요. 퇴원할 때 되면 이제 자다가 손이 가거나 어디 부딪히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그때는 플라스틱 안경으로 이제 대체해 줄 수 있는 거죠. 이제 처음에는 꺼즈 안대로 수술한 눈꺼풀 위에 부착한다는 거. 그것은 안구 운동의 최소화를 위해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13번. 분만 중인 인부에게 효과적인 호흡 방법을 교육시키는 목적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물었습니다. 아는 것은 정답은요. 4번 자궁수축과 인부호흡법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답은 4번이에요. 그럼 나머지 근육 긴장에 의한 산소 소모량을 감소시키고 호흡에 집중하면 진통으로부터 주의를 분산시킬 수가 있고 태아와 인부에게 산소를 공급하기 위한 목적 되겠어요. 분만 중인 인부가 하는 호흡 방법을 뭐라고 해요? 라마즈 호흡법이라고 하죠. 자, 14번. 수혈을 받은 환자가 요통, 두통과 오한을 호소할 때 간호조무사가 가장 먼저 취해야 할 조치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정답은요. 즉시 간호사나 의사에게 알린다죠. 수혈을 받고 있을 때 수혈 부작용으로 요통, 두통, 오한 외에 뭐가 있냐 봐야 되냐면, 자, 수혈을 했을 때 부작용은 그 피와 수혈을 받는 피와 대상자가 안 맞아서 용혈 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요. 적혈구가 막 깨지는 현상이죠. 용혈 반응 같은 경우에는 발열, 저혈압, 그리고 빈맥, 그리고 소변량이 감소하고요. 소변에서 혈뇨가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신장에 문제가 생겨서 요통을 호소할 수가 있고요. 그 외에 또 알레르기 반응으로 두드러기, 호흡곤란, 또 저혈압, 빈맥, 이것도 알레르기 반응이죠. 자, 이런 경우에 수혈 부작용이 있을 때는 바로 즉시 수혈을 중단하고 의사나 간호사에게 보고한다가 정답 되겠습니다. 자, 15번. 손끝, 입술, 발가락 등 신체의 말초 부위가 파란색을 띠는 청색증이 발생하는 원인 물었어요. 정답은 혈액 내에 부적당한 가스교환이죠. 가스교환. 산소가 모자라서 파란색을 띠는 거잖아요. 입술이라든지 손톱 끝에 청색증이 잘 발생하는데요. 자, 산소가 공급이 되지 않았다. 이걸 가스교환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 조직에서도 가스교환이 있잖아요. 산소를 주고 조직에서 사용한 탄산가스는 받아가지고 혈액이 폐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 가스교환이 제대로 되지 못했다. 자, 16번. 분만 예정일을 계산할 때 반드시 알아야 될 사항은요. 정답은 2번 마지막 월경 시작일 되겠습니다. 자, 분만 예정일을 계산하실 때요. 마지막 월경 월수에다가 더하기 9를 해주시고 마지막 월경 일수에다가 더하기 7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제 책에는 월수 더하기 9 빼기 3 둘 중에 하나 하라고 하는데요. 그냥 더하기 9 해주시면 돼요. 마지막 월경이 10월 30일이라고 했을 때 좀 어렵게 해서 그러면 10월에다가 더하기 9 해주죠. 그럼 19월이 나오죠. 19월은 없잖아요. 근데 19월에서 12 빼보세요. 그러면 19개월 뒤에는 7월이 되는 거죠. 자, 30일에다가 더하기 7하면 어떻게 돼요? 30일에다가 더하기 7하면 37일은 없죠? 그러니까 30일 빼줘서, 한 달 30일을 빼줘서 7일이 되는 거예요. 그럼 7월 7일이 예정일이다. 자, 17번. 당뇨병 환자는 신체 말초 부위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각별하게 주의해야 하는데 적절한 발간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었습니다. 정답은 1번 발톱을 일자로 잘라주죠. 자, 보통 발톱 자를 때는 보통 일자로 자른다 하면 돼요. 노인의 발 관리도 발톱은 일자로 자르고요. 손톱은 둥글게 자른다가 나오죠. 당뇨병 환자 같은 경우 특별히 발간호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발톱은 일자로 잘라주고요. 자, 이번에 보시면 T눈 같은 경우 깊이가 엄청 깊어요.
그리고 각질 같은 경우도 잘못 자르면 피가 나고 피부가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병원에 가시라 해야 되고요. 3번, 이제 발에 너무 꼭 맞는 신발, 발에 너무 꼭 맞는 양말 착용은 하지 않는 게 좋죠. 혈액순환이 잘 안 되니까. 자, 4번, 여름에는 통풍을 위해서 샌들 신으면 안 돼요. 샌들을 신으면은 피부가 노출이 돼서 또 발에 상처가 입기 쉽기 때문에 샌들 절대 노노. 5번, 혈액순환 촉진을 위해서 더운 물 주머니를 데워준다라고 하는데 잘못하다 화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는 것들은 절대 안 하는 게 좋고요. 특히 당뇨병 환자들은 발을 담궈서 씻으면 안 돼요. 발을 담궈서 씻지 않고 이렇게 물을 흘려보내면서 씻어주는 게 좋고요. 발을 오랫동안 담그고 있다, 뜨거운 물에 담그고 있게 한다, 이런 거 절대 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발가락과 발가락 사이에 로션 같은 거 발라준다, 이것도 답이 아니에요. 발가락과 발가락 사이에는 로션을 바르면 그 로션이 그 세균의 배양치가 돼. 잘 마르지 않으니까. 나중에 만져보면 막 발꼬락내 심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발가락과 발가락 사이에는 절대 뭔가 발라주면 안 되고, 발등, 발바닥에는 보습을 위해서 로션이나 오일을 발라준다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자, 18번. 분만 시 아기의 머리가 엄마의 골반을 통과할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중요한 경선을 물었습니다. 정답은 1번 좌골극간 경선 되겠습니다. 자, 좌골극간 경선이 어디냐면, 좌골이 어디냐면 우리 관골이 세 부위로 나뉘었잖아요. 장골, 치골, 좌골로 나뉘었어요. 그 중에 좌골이 뭐냐면 우리 골반에서 우리가 앉았을 때 의자에 닿는 부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좌골이라고 하는데, 좌골은 우리 엄마의 뼈를, 골반을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저기 아랫부분 되는 거예요. 의자에 닿는 부분. 자, 이 사이 그림에서 좌골극간 경선이고요. 이제 횡경선이에요. 가로경선. 자, 10cm는 되어야지 분만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9.5cm면 난산이다. 8cm 이하면 제왕절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좌골극간 경선이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19번. 용광로에서 작업하던 인부가 갈증, 어지러움증을 호소하고 열사병으로 의식을 잃었답니다. 대처법으로 옳은 것은 물었어요. 정답은 2번 얼음물 마사지 한다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문제는 일사병을 살펴봤어요. 일사병은 뭐냐면 햇볕에 오래 서 있었을 때 어지럽고 두통이 있고 오심구토가 있는 경우, 그건 일사병이라고 하죠. 그때는 어떻게 해줬냐면 그늘로 옮겨서 안정을 취하게 해주고 수분 공급을 해줘라 라고 했어요. 그때는 아직까지 의식이 있는 상태라면 수분 공급을 해줘라 라고 했는데, 그 일사병이 계속 진행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열사병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이제 열사병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의식까지 소실되었다라고 하면은 좀 위험한 상태죠. 자, 이때는 열사병 같은 경우는 심부 체온이 40도까지 막 올라가고 나중에는 중추신경 이상까지 있어가지고 체온 조절 중추가 아주 마비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막 땀을 배출해서 체온을 내려야 되는데 땀도 안 나는 거야. 자, 이때는 정말 시급하게 어떤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체온을 떨어뜨려줘야 돼요. 무조건. 그래서 얼음물 마사지 하고 또 냉수욕조에 눕혀서 마사지 하고 이렇게 해주는 게 가장 대처법으로 옳은 것 되겠습니다. 자, 1번에 뜨거운 물주머니 대주면 절대 안 되고요. 자, 다리를 내리고 쉬게 한다라고 했는데, 이제 열사병이 진행되다 보면은요, 뇌압이 막 상승을 해요. 뇌가 막 더워가지고 체온이 오르다 보면 뇌부종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머리를 살짝 올려주는 게 좋고요. 혈압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리도 올려줘야 돼요. 자, 그리고 4번에 피부 케라틴 제거한다. 이거는 상관없는 거고, 케라틴은 각질을 말하는 거예요. 5번에 포도당 용액을 주입한다라고 했는데, 정맥으로 수분 공급해 줄 수 있는데 포도당 용액보다는 생리식염수 이렇게 약간 시원하게 해서 주입하도록 합니다. 답은 2번 되겠고요. 자, 20번. 투약 지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었습니다. 정답은 1번이죠. 인슐린은 주사 부위를 계속 바꿔가면서 주사해야 되죠. 그리고 피하 주사한다죠. 자, 주사 부위를 왜 바꿔가면서 주사해야 되냐면 이 인슐린 제제가 지방 변성을 일으켜요. 같은 곳에 계속 맞다 보면.
그러니까 지방이 막 딱딱해지고 지방 조직이 가렵고 아프고 그리고 겉으로 봤을 때 울퉁불퉁해질 수도 있고요. 피부가. 그래서 피부 주사 부위를 바꿔간다. 맞고요. 자, 2번 보시면 좌약은 항문으로 삽입하죠. 그런데 바로 배변을 보게 한다는 아니죠. 왜? 약이 녹아서 흡수가 돼야 되니까. 자, 그래서 좌약은 실온 보관해요. 실온 보관하고요. 항문으로 삽입하고 20분에서 30분간 배변을 참게 합니다. 자, 3번에 강심제는 맥박이 30회, 분당 30회 이하일 경우 투약을 금지한다. 자, 맥박이 30회면 이건 응급 상황이에요, 여러분. 의식도 막 없을 거야, 이때는. 30회는 저도 본 적이 없어요. 자, 강심제는 서맥을 유도하긴 해요. 이렇게 제대로 세게 짜다 보니까 이제 맥박이 느려지는 그런 부작용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맥을 관찰해야 되는데 분당 맥박이 60회 이하일 경우 투약을 금지하죠. 자, 4번에 모르핀, 마약성 진통제죠. 모르핀을 투여할 때는 반드시 뭘 봐라? 호흡수를 체크하라 하죠. 호흡을 봐라. 자, 모르핀 또 데메롤, 코데인 같은 마약성 진통제들은요. 호흡 중추 마비를 야기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호흡 상태를 봐야 돼요. 호흡이 몇 회 미만일 경우 12회 미만의 서호흡일 경우에는 투약을 중지한다입니다. 자, 5번에 이뇨제는 고칼륨 혈증을 확인 후 투여한다가 아니고 이뇨제는요. 소변이 많이 나오게 하는 거잖아요. 소변만 많이 나오면 되는데 칼륨도 막 따라 나와. 그렇기 때문에 저칼륨 혈증일 때는 투여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하는 거죠. 고칼륨이 아니고 저칼륨 혈증을 확인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말이 왜 버벅버벅거리네요. 넘어갈게요. 자, 21번요. 생명에 직접 관여하는 중추. 심장박동, 혈관운동, 연하, 구토 중추가 있는 뇌의 부분은 어딘가 물었습니다. 답은 연수, 숨뇌 되겠어요. 자, 제가 신경계 강의하면서 다른 건 몰라도 연수는 별표해주고 꼭 외우라고 했고요. 또 시상하부도 두 번째로 중요하니까 좀 알아두라라고 했어요. 자, 연수 한번 볼게요. 생명활동 중추가 있어서 숨뇌라고 해요. 우리 여기가 손상되면 숨이 멎는다 해서 숨뇌예요. 자, 심장 박동 중추이고요. 호흡 중추에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 목숨, 생명과 관련이 있는 것이 바로 연수다. 자, 그 외에 추가적으로 알아둡니다. 우리 소화활동 관장이에요. 소화도 얼마나 중요해요. 살아가려면 먹는 거 얼마나 중요해요. 자, 소화활동에 따른 분비 조절, 침샘이라든지 소화샘, 샘분비, 분비 있죠. 땀 같은 거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연수가 해요. 샘분비, 분비 조절, 그리고 연하중추, 꿀꺽꿀꺽 삼키는 거, 구토중추, 그리고 딸꾹질 중추도 모두 연수에 있다는 거. 자, 연수가 자, 요런 거 꼭 봐주세요. 중요하다. 자, 시상하부에 뭐가 있다? 뇌하수체가 있다. 뇌하수체는 뭐 하는 기관? 호르몬 분비 기관. 호르몬은 뭐 하는 거? 우리 몸의 항상성을 조절하는 거. 그러므로 시상하부는 뭐 하는 곳? 항상성을 조절하는 곳. 우리 몸이 항상성을 조절하는 곳이 시상하부고요. 자, 체온 조절 중추이기도 합니다. 체온 조절도 항상성에 들어가죠, 사실은. 체온 조절 중추, 아까 앞에서 열사병 했을 때 체온 조절 중추가 마비돼서 뭐 열 조절을 못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이 시상하부가 마비가 된 거예요. 시상하부가 뭐다? 체온 조절 중추다. 그 외에 자율신경계 조절하는 것도 시상하부예요. 자율신경계가 뭐예요?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대뇌를 거치지 않고 항상성 조절하는 곳은 시상하부에서 해요. 자율신경계 조절도 한다. 자, 22번입니다. 단백질 합성 억제 약으로 그람 양성 및 그람 음성균의 항균 작용을 하고 두통, 현기증, 식욕 감퇴 등의 부작용 및 장기간 복용 시 평형실조, 난청이 나타나는 항결핵제는 물었습니다. 자, 항결핵제 정답은 3번이죠. 스트랩토마이신, SM이다. 우리 항결핵제, 1차 항결핵제는 다 아셔야 돼요. 그 종류 일단 아셔야 되고요. 약 이름하고 여기 지금 나오는 약어도 아셔야 되고 부작용 중심으로 기억을 좀 해주세요. 자, 결핵의 1차 약물에는 이소니아지드, 아이나라고 해서 4번이죠. 이 아이나, 이소니아지드는 부작용이 뭐냐면은 이손이 저려.
이손이 저려 말초 신경염이에요. 이손이 말초의 신경염 절이잖아요. 이소니아지드는 이손이 저려 말초 신경염이고요. 이 말초 신경염 같은 경우 비타민 B6 뭐예요? 피리독신을 복용하면 이 부작용 예방이 가능하다고 해요. 이 피리독신의 그 결핍증도 말초 신경염이거든요. 그러니까 뭐야, 이소니아지드를 복용을 하면 비타민 B6가 결핍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타민 B6 같이 복용해 주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리팜핀, RMP예요. 리팜핀 있는데 지금 보기에는 없죠. 자, 리팜핀도 결핵 1차 약물이에요. 리팜핀은요, 또는 리팜피신이라고도 하는데 R로 시작하죠. R로 시작해요. 얘는 부작용이 뭐냐면 레드, 자반증이에요. 이제 우리 소변이 빨갛게 나올 수가 있어. 자반증. 소변뿐만 아니고 이렇게 몸에서 나오는 체액이 이렇게 불그스름해진다. 근데 사실 이 부작용은 약을 끊으면 괜찮아지는 거라서 리팜핀 부작용은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자, 스트랩토마이신 같은 경우 SM이죠. SM. 이 경우에 제8 뇌신경 장애가 있을 수 있어요. 신경 장애는 뭐예요? 신경 장애는 복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 장애가 나타나면 빨리 약을 바꾸든지 어떻게 조치를 해야 돼요. 8 뇌신경 장애는 자, 우리 말초신경 중에 뇌에서 나오는 뇌신경 중에 8 뇌신경은 이렇게 그렸었잖아요. 팔로 귀를 그렸었잖아요. 귀 모양을. 너무 큰가? 부처님 귀 같아요. 이 팔뇌신경 손상이 오면은 귀에 문제가 생겨서 난청, 귀 속에 있는 우리 평형 감각 있죠. 평형실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트랩토마이신 알아두시고, 자, 그리고 에탄보톨 있어요. 에탄보톨 1번 보기 1번에 에탄보톨이죠. EMB라고 씁니다. 자, 이건 E로 시작하죠. E는 뭐예요? I 영어로 EYE잖아요. 그러니까 시력 감소, 정록 생명이 부작용 올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경우도 시력도 그거죠. 신경이죠. 근데 시력 감소면 빨리 병원에 가야 돼요. 부작용 고지해야 되고요. 그리고 피라지나마이드 같은 경우 피자 있죠. 피라지나마이드 피자. 고산혈증, 피라지나마이드는 부작용이 그렇게 언급이 많이 되지는 않은데 고산혈증이 뭐냐고 내가 학생들한테 물어봤더니 고산혈증이 산을 높이 올라가서 생기는 거다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고요산혈증을 줄인 거예요. 고요산. 우리 피에 요산이 많이 쌓인다. 그래서 막 관절염, 요산이 뭐에 통풍이잖아. 통풍 증상이 생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지금 1번에 결핵 1차 약물 1번에가 아니고 22번에 결핵 1차 약물 나오는데요. 자, 요거 5가지는 꼭 기억해 주세요. 부작용과 함께 알아두시고 넘어가겠습니다. 23번, 임산부가 산전 진찰을 통해서 매독에 감염된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가능한 한 발견 즉시 치료해야 되는 이유는요. 답은 3번이죠. 태아에게 감염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게 임신 초기에는 상관이 없는데 엄마 태반이 형성되는 임신 16에서 20주가 되면은 태반을 통해서 태아에게 이게 감염이 되기 때문에 발견되는 즉시 바로 치료를 해야 돼요. 임신 4, 5개월까지는 일단은 괜찮은데 그 전에 발견되면 바로 치료하고 혹시 그 이후에 발견되더라도 최대한 빨리 치료를 해야 되겠죠. 태아에게 감염이 되면 아기가 선천성 매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 산전 검사에서 혈액 검사를 하는데요. 이제 VDRL이라고 해서 혈청 피 검사로 해서 엄마가 매독에 감염됐는지 임신 초기에 다 알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아기가 매독으로 태어나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어요. 넘어갈게요. 자, 24번. 생후 6개월 된 아이에게 실시되었을 예방접종끼리 묶인 것은 물었습니다. 정답은요. 자, 1번이죠. BCG 100일에 B형 간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중요한 예방접종 맞는 시기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자, 특히나 가장 먼저 맞는 거 이런 거 있죠. 자, 설명 볼게요. 가장 먼저 맞아야 되는 거 뭐예요? 엄마가 분만하고 나서 태어나기 전에 0개월에 맞는 거 B형 간염이죠. B형 간염은 0, 1, 6개월에 맞습니다. B형 간염 0, 1, 6개월에 맞고요. 그 다음에 맞는 게 뭐예요? 여기 제가 설명에 안 적었는데 BCG죠. BCG. 결핵 예방접종. 경피로 맞아도 되고 피내로 맞아도 되는데 도장 찍는 거 있죠. 구멍 많이 뚫리는 거. 그게 경피고 피내는 피내로 살짝 포 뜨듯이 해서 어깨에 맞는 거 동그랗게 하나 만들어 놓는 게 피내인데 어떤 거 맞아도 상관없어요.
4주 이내에 맞죠. BCG 4주 이내에 맞고요. 자, DTAP, 그리고 소아마비, 그리고 여기 없네. 폐렴구균, 그리고 뇌수막염 있죠.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힙 주사라고 해서 그것까지 해서 2, 4, 6개월에 맞게 돼요. 그럼 6개월 이전에 맞는 것들은 조금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B형 간염, BCG, DTAP, 소아마비, 뇌수막염, 그리고 폐렴구균이에요. 자, 제가 소아마비 폴리오는 폴리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왜냐하면 2, 4, 6개월에 맞거든요. 2개월, 4개월, 6개월에 딱 맞는 게 아니고 6에서 18개월에 3차는 그 기간에 아무데나 맞으면 돼서 폴리오 합니다. 자, 6개월 내에 맞아야 되는 거는 그래서 1번이 답이고요. 자, 나머지 보시면은 일본내염, 그리고 홍유풍, MMR이죠. MMR, 홍유풍, 홍역, 풍진, 유행성 이하선염, 그리고 수두, A형 간염 이런 것들은 다 12개월 이후에 접종하는 것들이에요. MMR, 수두, 일본내염, A형 간염은 12개월 이후에 접종한다. 자, 장티푸스 같은 경우는 우리 예방접종하지 않죠. 자,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우리 6개월 이상인 아이에게 주사하게 됩니다. 넘어갈게요. 25번.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노인과 관련한 두 가지 부분에서 1위를 기록했다. 하나는 노인 빈곤층 비율이고 또 하나는 노인 자살률이다. 이와 관련하여 노인 우울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물었습니다. 답은 4번. 배우자, 사랑하는 가족의 상실이 큰 원인이 되죠. 노인 우울증. 1번에 보시면 여성 노인이 남성 노인이 보다 더 흔합니다. 여성이 더 우울해해요. 그리고 여성 노인 인구가 남성 노인 인구보다 많잖아요. 여성이 좀 더 오래 사니까. 2번, 노인 우울증은 정신력으로 극복하는 것이 좋다가 무슨 소리예요? 정신력으로 극복을 못하니까 우울증에 빠지는 거지. 의료기관의 도움을 좀 받아도 괜찮습니다. 혼자 극복하려고 하면 안 되고요. 자, 3번에 우울증이 심할 경우 식욕 증진, 과다수면도 동반할 수 있지만 보통 식욕 증진보다요. 식욕이 더 없어져서 못 먹거나 아니면 불면증이 더 많이 오죠. 보통은. 근데 막 식욕이 증진돼서 살찌는 사람도 있긴 하고 하지만 나타나는 증상은 다양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5번에 우울증 노인은 알츠하이머 질환에 걸릴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자, 26번입니다. 골다공증으로 입원한 65세 환자가 골다공증이 여자에게만 오는 질환인 줄 알았는데 나 같은 남자도 걸릴 수 있다니 이해가 안 가요. 라고 하자 이에 대한 대답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남자라서 남자 목소리 내봤는데요. 죄송합니다. 정답은요. 5번이죠. 여성에게 더 많이 발생하지만 남성에게도 올 수 있습니다. 자, 27번. 임산부가 산전간호를 받기 위해 왔을 때 마지막 월경 시작일이 2015년 7월 22일이라고 대답했다면 분만 예정일은 언제인가? 이거 앞에서 우리 좀 전에 한 것 같은데요. 뭐였어요? 월에다가 더하기 9 해주고 1에다가 더하기 7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다음 해로 넘어가니까 7 더하기 9는 얼마야? 16이니까 4월이 되겠네요. 4월. 자, 22일에다가 7 더해봐요. 29일. 정확하게 나오네요. 답은 2번. 자, 28번 문제. 분만 후 3일이 지난 산모의 혈압이 120에 80, 호흡이 분당 28회, 맥박이 분당 92회, 체온이 38도 2도씨. 예상할 수 있는 증상은요? 답은 감염이죠. 자, 혈압은 일단 정상적인데 호흡도 빠르고 맥박도 빠르고 체온도 높아요. 자, 이럴 때 의심할 수 있는 건 산육기 감염을 의심해 볼 수가 있다. 자, 산육기가 언제냐면 이제 분만을 했으니까 이제 6에서 8주까지를 산육기라고 하는데요. 그때 동안 체온이 38도씨 이상, 체온 상승이 2번 이상 오르면은요, 그건 산육기 감염으로 볼 수가 있어요. 자, 체온이 오르면은, 체온이 높아지면은 호흡과 맥박이 빨라지죠. 자, 2번에 출혈, 탈수, 그리고 5번에 쇼크 같은 경우 혈압이 떨어집니다. 혈압이 떨어지고요. 체온하고는 상관이 없죠. 그런데 출혈, 탈수 같은 경우에도 맥박은 빨라지죠. 맥박이 빨라져요. 빈맥. 빠르고 약한 맥박이죠. 대신에 이때는. 넘어갈게요.
자, 29번. 병동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근무 시간 변경하고자 할 때, 이거 관리 문제죠. 관리 문제 같은 경우는 서비스 문제로 꼭 맞추라고 했어요. 근무 시간 변경하고자 할 때 행동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가능한 한 일찍 간호관리자에게 이유를 설명하고 근무 시간을 변경한다. 왜냐하면 나만 변경하면 되는 게 아니고 근무 시간을 서로 맞바꿔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양해도 구해야 되고 해서 최대한 일찍 얘기하는 게 좋아요. 자, 30번. 조기 파수된 인부가 응급실을 통해 병실로 이송될 경우 급속 분만을 예방하기 위한 이송 방법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답은요? 이동차에 눕혀서 이동한다. 자, 조기 파수가 어느 시점에 됐는지 나오지 않았는데 만약에 34주가 넘었어. 34주가 넘었다라고 하면 아기의 폐성숙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됐을 거라고 생각해서 분만을 하면 돼요. 이때는. 그런데 만약에 34주가 안 됐어. 그럴 경우에는 절대 안정해야 되죠. 양수가 더 새 나오지 않도록 절대 안정해야 되고 절대 누워 있어야 돼요. 절대 일어나면 안 됩니다. 이동차에 눕혀서 이동하게 하고요. 자, 일단 조기 파수라고 하는 것은 파수될 때가 안 됐는데 파수된 경우를 말하니까 이제 최대한 눕혀서 이동하는 게 맞아요. 답은 5번. 자, 31번. 간호조무사의 복장 문제입니다. 정답은요. 항상 깨끗하고 항상 청결해야 한다 하면 되겠어요. 자, 2번에 디자인이 화려해야 한다 틀리고 신발굽이 높은 것도 틀리고 4번에 반드시 흰색일 필요는 없지요. 그리고 어느 정도의 노출은 허용한다 하는데 5번도 아니에요. 넘어갈게요. 자, 32번 한방 문제입니다. 자, 한방에서 마른 약재를 세말해서 채로 쳐서 고르게 혼합한 약재를 가리켜 무엇이라고 하는가? 정답은 산재죠. 가루약이에요. 마른 약재를 세말한다는 게 곱게 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채로 쳐서 고르게 혼합한 약재 산재 되겠어요. 가루약이에요. 자, 우리 여기 한약재들 몇 가지 기억하세요. 탕제는요, 물에 넣고 끓인 거죠. 그래서 약물을 가열하여 성분을 삼출한 것은 탕제다. 탕제는 급성질환에 사용한다죠. 급성질환. 우리 사극에서 누워있는 우리 할마마마께서 일어나서 먹는 거, 머리에 흰띠 메고 급성질환에 먹는 거 탕제죠. 그러면 급성질환 말고 만성질환은 걸어다니면서도 먹을 수 있는 환제죠. 알약. 자, 산재는 갈았는 걸 세말이라고 하기 때문에 세말은 갈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가루약. 환제는 세말한 건 가루약을 다시 뭉친 거예요. 가루약을 뭐 꿀, 물, 풀 이런 거 사용해서 다시 뭉쳐서 알약으로 만든 거 환제. 고제는 진하게 달려서 이제 설탕물 같은 걸 농축한 거죠. 시커멓게 농축된 거 걸쭉한 반유동 상태예요. 고제. 자, 고제하고 탕제를 헷갈리는데 진하게 달렸다 해서 탕제를 생각하시는데 아니요. 진하게 달린 건 고제입니다. 두 개 헷갈리지 마시고 또 잘 나오는 게 엑기스제예요. 엑기스제는요. 일정이란 말이 반복됩니다. 일정 용량을 일정량을 일정하게 함유한 거 뭐 이렇게 나오는 건 엑기스제예요. 엑기스만 뽑았다라고 하잖아요. 정말 중요한 엑기스만 지금 제가 강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엑기스제예요. 일정 말이 막 연달아서 나온다 하면 엑기스제 찾으세요. 33번 쑥을 이용하여 일정한 생체 반응을 일으켜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뜸의 작용으로 옳은 것은 했어요. 뜸의 작용 정답은요. 3번입니다. 면역작용, 혈액순환작용. 이 문제가 좀 어려웠던 것 같은데 자, 뜸의 작용 살펴보기 전에 침의 작용이 있거든요. 침의 작용은 4가지인데 뜸의 작용은 침의 작용을 더 포괄하고 있어요. 침의 작용 플러스 뭐뭐뭐뭐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침의 작용을 먼저 보면 반사작용, 유도작용, 항분작용, 억제작용 하거든요. 좀 어렵죠, 여러분? 좀 어려우면 이 부분은 좀 놓고 가도 돼요, 사실은. 자, 반사가 뭐냐면 반사는 아픈 부위에 침을 놔서 그 부분을 반사적인 영향으로 치유를 하는 게 반사작용이에요. 유도작용은 말 그대로 아픈 데 놓는 게 아니고 환부로부터 먼 곳에 놔요. 먼 곳에 침을 놔서 예를 들면 배 아픈데 우리 손바닥에 침 놓거나 하잖아요. 그런 거. 항분작용은 뭐냐면 항진 생각하시면 돼요. 뭘 항진시킨다라고 하죠. 뭔가 우울증이 있다면 그 기분을 끌어올려주는 그런 거. 나의 무슨 기관이
그 기능이 되게 저하되어 있는 걸 올리는 거, 끌어올리는 게 항분 작용이고요. 억제는 반대예요. 너무 항진되어 있는 거 누르는 거죠. 진통 작용 또는 막 경련이 있을 때 경련을 눌러주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억제 작용 되겠어요. 이게 치매 기본 작용들이고요. 여기다가요, 뜸도 마찬가지예요. 반사, 유도, 항분, 억제, 반사, 유도, 항분, 억제. 자, 요 네 가지에다가요, 더하기 추가되는 게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뜸은 뭐냐면 열을 가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뜸을 적용하는 질환은요, 음증, 냉증, 허증인 질환이 많아요. 열을 가해서 끌어올려 줄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열을 가하니까 어떻게 된다? 중혈. 혈액이 많아져요. 혈액 성분이 되게 신기하게요. 뜸을 뜨면은요, 백혈구, 적혈구가 일시적으로 상승한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면역이 좋아지는 거죠. 자, 우리 몸의 백혈구는 언제 증가가 되냐면 내 몸이 감염되었을 때 증가가 되어야 되는데, 감염되지도 않았는데 증가가 되어 있다는 것은 외부로부터 이물질이 들어오면 언제든지 방어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면역이 좋아진다 할 수 있어요. 자, 신진대사, 혈액순환 좋아지는 거 열을 가함으로써 좋아진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침의작용, 반사, 유도, 항분, 억제, 플러스 중혈, 면역, 신진대사, 혈액순환, 자, 이렇게 추가되는 건데, 자, 사실 반사, 유도, 항분, 억제 이거 어렵죠. 자, 뜸의 작용은 열을 가함으로써 혈액이 많아지고 면역이 좋아지고, 요거 좀 기본적으로 아셨으면 좋긴 하겠어요. 네. 너무 어려우면 두고 가셔도 됩니다. 자, 요 정도 두고 시험 보러 가셔도 돼요. 이렇게 잘 안 나올 거예요. 자, 그런데 또 보세요. 보기에서 아닌 걸 또 일단 소거법을 한번 해봅시다. 자, 사실 열을 가하는 거기 때문에 출혈인 환자에게 사용하면 안 되는 것도 뜸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열 작용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뜸을 열을 가하게 되면 지열이 더 어떻게 돼요? 지연되게 되죠. 혈액 응고가 잘 안 되잖아. 지열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열 작용은 아니에요. 지열 작용 다 지워봐요. 소거법으로. 지웠더니 2번하고 4번 남네. 딱 보니까 마취 작용은 아닌 것 같아. 뜸 떠서 마취 안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답은 3번. 자, 이렇게 찾으셔도 돼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34번입니다. 치과에서 간호조무사가 해야 할 업무 했어요. 정답은 진료실 기구 준비 및 진료기구 교환해 줄 수 있죠. 자, 나머지는 뭐 치석 제거라든지 진료 같은 경우, 치료 같은 경우는 치과 의사가 해야 되고, 방사선 촬영은 이제 방사선사가 하게 되죠. 자, 35번 우리 기초간호학교의 마지막 문제네요. 치아 주위 조직에 생기는 일체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구강관리 중에서 1차 예방으로 옳은 것은 물었습니다. 정답은 1번 칫솔질. 자, 우리 치과 간호에서도 예방 간호 있죠.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이 있는데요. 자, 질병이 생기기 이전의 단계에서 우리 예방해 주는 걸 1차 예방이고, 칫솔질, 불소도포, 치면, 열구, 전색, 치면, 세마가 1차 예방이에요. 자, 그럼 2차 예방은 조기검진, 조기치료죠. 그러니까 이번에 주기적 검진도 2차 예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상아질까지 진행된 치아 우식 병소 충전. 자, 상아질까지 충치가 진행됐어. 상아질까지 충치 치료하는 거는 뭐다? 2차 예방이다. 자, 치은염은 뭐예요? 잇몸 질환을 치료하는 거죠. 그게 2차 예방이고요. 자, 그럼 3차 예방은 치수병 치료. 치수병은 어디에 있어요? 치수는 상아질 더 깊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깊은 충치 치료 같은 경우 3차 예방에 들어가고, 의치, 보철, 발치 이런 것들은 3차 예방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 자, 1차, 2차, 3차 예방 반드시 구분 지으셔야 돼요. 자, 드디어 보건간호학 개요 36번 가겠습니다. 1980년 제정되었고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차 보건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설치된 기관 물었습니다. 정답은요? 1번 보건진료소죠. 이거 지난 시간에 다른 문제풀이 할 때도 나왔는데 이거 암기해야 돼요. 자, 농어촌 벽지 5지에 설치되었어요. 1981년부터 설치되었고요. 기본이 되는 법으로는 1980년 제정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설치가 되었다. 뭐다? 보건진료소다 하는 거.
자, 37번입니다. 집단 토의라고도 하고 어떤 주제에 대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자유롭게 상호 의견을 교환하는 그룹 토의의 장점으로 옳은 것은 물었습니다. 정답은 1번이죠. 민주적 회의 능력을 배양할 수가 있다. 자, 집단 토의, 그룹 토의 인원수는 10명에서 20명 정도가 적합해요. 사람이 너무 많아지면 내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대상자들의 수동적인 참여가 아니고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이 좋고요. 서로 자기 의사를 얘기하다 보니까 서로 높은 상호 이해도가 결성이 돼요. 4번 보시면 너무 많은 대상자를 참여하게 할 수는 없죠. 그러다 보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표출을 못하기 때문에 적당한 대상자 참여가 이루어져야 되고 10명에서 20명 정도가 괜찮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참여할수록 경제성이 좋다고 하잖아요. 경제성이 높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상자 참여가 많지 않다 보니까 경제성이 낮아지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38번입니다. 한 주제에 대해 상반된 의견을 가진 전문가 몇 명이 토의를 하면서 전문 지식이 없는 청중의 질의 및 응답을 받고 사회자도 있대요. 그래서 사회자가 이를 정리해주고 내용을 파악하도록 하는 방법은 답은 1번 패널 토의죠. 자, 패널 토의는 어떻게 되냐면 이쪽 전문가와 이쪽 전문가가 한 2명씩 또는 3명씩 앉아 있어요. 그리고 중간에 누가 있어? 사회자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 어디 청중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과 이쪽 서로 반대 의견을 제시하면서 서로 토론하다가 또 청중들이 질문을 하면 또 사회자가 질문을 받아서 또 패널들이 대답을 해주고 이런 서로 비판적인 사고를 키우는데 좋은 토의가 되겠습니다. 패널 토의, 사회자가 등장해요. 자, 39번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전체 보건의료 전달 체계의 가장 기초가 되는 1차 보건의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정답은요? 4번이죠. 국민의 기본적인 건강 문제를 다룬다는 거예요. 자, 1번에 질병 예방보다 치료를 목적으로 한다 아니죠. 치료보다는 질병 예방을 우선시하는 거고요. 그리고 2번에 무의촌 지역에서 시행되는 보건의료 아니죠. 자, 문제에 보시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고 나왔기 때문에 무의촌 지역 사람들을 위한 거 아니에요. 3번에 1차 보건의료의 대상은 누구다? 환자 개개인이 아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5번에 각 지역의 특수 질병을 관리한다 아니죠. 자, 모든 인류의 건강 실현을 목표로 하는 것이 바로 1차 보건의료에 대한 설명 되겠습니다. 자, 40번 차감기를 많이 사용하는 근로자에게서 나타나는 질환으로서 손가락이 창백해지는 말초순환장애로 옳은 것은 물었습니다. 정답은 2번 레노병입니다. 자, 레노병은 차감기나 굴착기 같은 진동 있는 기계를 만질 때 이제 국소적인 진동이 전달이 되잖아요. 그때 손에 창백증이 오고 그리고 순환장애가 오면서 감각까지 소실된다. 이러면 레노병 해당되겠습니다. 자, 1번의 잠합병이라고 하는 것은 급속한 감압 때문에 생기는 거죠. 그리고 3번의 전신진동증이 아니고 국소진동증에 의해서 레노병이 발생한다 하는 거고요. 4번의 난청이라고 하는 것은 청력이 소실되는 건데 창백해지는 레노병과 상관이 없고요. 자, 5번의 메트 헤모글로빈 혈증의 증상도 사실 창백증이긴 한데 얘는 헤모글로빈에 문제가 생겨서 산소 운반하는 능력을 가진 헤모글로빈이 저하되어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아무튼 요건 몰라도 되고 답은 2번 레노병 되겠어요. 진동과 상관이 있다는 거. 자, 41번입니다. 보건 서비스의 전달과 관련되어 이루어지는 모든 사회 조직과 배분을 의미하는 보건의료 전달 체계의 목적 물었습니다. 보건의료 전달 체계 목적은 정답은 3번 보건의료 수요자에게 적절한 의료를 제공하기 위함이죠. 보건의료 전달 체계가 뭐냐면은 이 국가나 사회가 어떻게 국민 개개인에게 보건의료를 전달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적정한 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거죠. 자, 우리나라는 나라마다 각각 다른 보건의료 전달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뭐다? 자유방임형이다 라고 하는 것도 알아두세요.
42번. 식품을 방치할 경우 본래의 성질을 잃게 되어 먹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걸 변질이라고 한다. 식품의 변질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변폐는 당질, 지방질 식품에 미생물이 증식한 거예요. 자, 보시면 발효는 탄수화물. 탄수화물 발효시켜 막걸리 생각하시면 돼요. 막걸리 탄수화물에 쌀가루에다가 발효시킨 거 막걸리죠. 발효예요, 발효. 자, 부패는요. 단백질 부패. 그냥 단백질 나오면 부패가 따라 나오도록 입 연습하는 거죠. 단백질이 부패됩니다. 자, 변폐가 당질, 지방질 식품에 미생물 증식하는 게 변폐예요. 자, 산패는요, 산화됐어요. 산화. 유지류, 기름 같은 거 있죠. 실온에 오래 놔두고 높은 기온에 놔두다 보면 변폐되었다고 합니다. 산을 생성하는 거, 유지류의 산패 되겠어요. 자, 43번. 사지마비, 정신이상, 언어장애, 시각기능, 시청각기능장애 등을 유발하는 수질오염 물질로 옳은 것은 물었습니다. 답은 메틸수은이에요. 자, 메틸수은 중독으로 인해서 오는 병이 미나마타병이죠. 저 앞에서 숨이 구근단해서 구내염, 근육진전, 단백뇨 이런 거 공부를 했었는데 사실 수질 오염의 파트에 나오는 건 카드뮴하고 수은밖에 없어요. 자, 카드뮴은요, 우리 산업보건 파트에서 카드 여기 이따에서 이따의 병. 카드 많이 쓰면 뭐 빠져나간다? 칼슘 많이 빠져나간다. 요통, 허리 통증 있고 골연화증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똑같아요. 여기 지금 수질 오염 파트에서도 카드뮴은. 그래서 허리 요통, 칼슘 방출 또는 골연화증이 나오면은 카드뮴이고요. 수질 오염 나왔을 때 카드뮴이 답이 아니면 수은이 답이에요. 자, 수질 오염 물질은 팁입니다. 카드뮴 아니면 메틸수은이 답이에요. 자, 베릴륨이라고 하는 건 공기 오염이라서 사실 몰라도 되는 거고, 페놀 유출 많이 됐었죠. 우리나라 공장에서도. 자, 페놀은 암 발병률이 올라가고 복통이고 구토가 있고 이런 거 있는데 우리 교과서에 다루고 있지 않아요. 자, 크롬도 산업보건 쪽에서 다루고 비중격 천공 이런 증상이 있을 수도 있었지만, 자, 수질 오염 물질 하면요, 메틸수은이 답이에요. 사지마비, 정신이상, 언어장애, 시청각 기능 장애 올 수 있어요. 자, 44번. 현재 의료기관 이용 시 진료 비용을 본인이 일부 지불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본인 일부 부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답은 4번. 본인에게도 부담을 줌으로써 불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한하는 제도 되겠습니다. 자, 본인에게도 일부 부담금이 있으니까 이곳저곳 병원을 많이 다니는 걸 좀 자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실제로 어때요? 의료급여 같은 경우는 전액 의료비를 부담하게 되죠. 근데 수급권자들의 의료급여 같은 경우 국가에서 부담을 다 하다 보니까 일종 의료급여 같은 경우 이게 시골 같은 곳에 병원 의원에서도 이걸 악용해서 이제 승합차로 막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한 마을에서 다 모시고 와서 물리치료를 막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병원 입장에서는 이 어르신들 물리치료 다 해주면 어때요? 국가에서 의료 비용을 지불하게 되니까 병원 수익으로 좋죠. 할머니 할아버지 입장에서도 나쁠 게 없는 거예요. 거기 승합차 타고 가면 물리치료 해주지, 음료수도 주지 하니까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불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이제 국가에서 그건 지불해야 되는 거잖아요. 굳이 물리치료 안 받아도 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본인 일부 부담제 하고 있습니다. 자, 45번. 1998년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정의한 건강의 개념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답은 1번.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을 건강이라고 정의했다. 세계보건기구에서요, 건강이란 질병이나 허약한 상태가 아닐 뿐만 아니고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완전한 안녕 상태를 말한다고 정의를 했습니다. 46번. 식중독균 중 잠복기가 가장 짧은 포도상 구균으로 인해서 식중독을 일으키는 독소는 답은 1번 장독소 되겠습니다. 이제 포도상 구균에서 이제 번식을 할 때 포도상 구균이 장독소를 분비해요. 장독소. 다른 말로 엔테로톡신이라고 해요.
자, 47번입니다. 등록된 환자나 사람 수에 따라서 의사가 보상받는 방식으로 예방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어 총 진료비 억제 효과가 있는 의료비 지불 제도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정답은 인두제예요. 인두제. 등록된 환자, 사람 수, 사람의 머리 수니까 사람 인자, 머리 두자에서 인두제 되겠어요. 사람 숫자만큼 의사가 보상을 받는다. 자, 사실은 우리나라가 행위별 수가제를 채택을 하고 있죠. 그리고 부분적으로 포괄 수가제를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행위별 수가제나 포괄 수가제를 비교하는 문제가 잘 나오는데, 자, 인두제는 사실 잘 나오지는 않는데 알아두시면 좋죠. 인두, 머리 두자 해가지고 사람 숫자대로 의사가 보상을 받고요. 자, 인두제 같은 경우 여기 문제에 자세한 설명은 안 나와 있는데, 사실 한 의사가 여러 사람 머리 숫자대로 보상을 받긴 하지만 이 사람들이 전문의 치료를 받을 수는 없어요. 자, 1차적으로 이제 가정의가 진료를 한 후에 꼭 필요할 경우에만 후송하게 되거든요. 전문의로. 그렇기 때문에 예방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총 진료비 억제 효과가 있는 거예요. 자, 요거는 약간 뒷부분은 심하긴 한데, 자, 등록된 사람 수에 따라 의사가 보상받는다. 그건 인두제다. 요 정도만 알고 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8번입니다. 산업장에서 보건 상태를 유지, 증진시킬 수 있는 산업보건관리의 기본 업무로 옳은 것은 물었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작업 환경의 위생적인 관리 되겠어요. 자, 1번에 직업병 진단 치료는 어디서 해요? 이건 의료기관에서 하죠. 자, 3번에 보상체계 관리도 아니고 품질 관리도 아니고 노동종합 활성화도 산업보건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자, 산업보건관리의 기본 업무로는요, 가장 기본적이 되는 것은 근로자의 건강관리 되겠어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작업 환경에서 위생관리를 하고요. 또 개인 위생 교육도 시행하고, 외상과 질병을 예방하고, 응급의료는 조치를 하고, 효율적인 적성에 따른 근무 배치, 교대 근무 적용 같은 것들이 바로 산업보건관리의 업무 되겠습니다. 자, 49번. 보건교육 시 학습자들의 이해 정도와 참여 정도 파악 및 학습자들의 수업 능력, 태도, 학습 방법 등을 확인함으로써 교육과정이나 수업 방법을 개선하고 교재의 적절성을 확인할 수 있는 평가 물었습니다. 정답은요? 형성평가죠. 자, 평가 방법, 평가 물으면 세 가지 나와요. 세 가지. 진단평가, 형성평가, 총괄평가 순서고요. 보건교육 시라고 했기 때문에 보건교육 중에 이루어지는 평가는 형성평가 되겠어요. 형성. 중간고사죠. 중간고사. 자, 그리고 보건교육 시작 전에 하는 검사, 진단평가죠. 지금 현재 상태를 진단을 한 다음에 보건교육을 하기 위해서 보건교육 하기 전에 시행하는 평가가 진단평가. 그리고 보건교육의 가장 마지막에 총괄적으로 평가하는 거, 기말고사죠. 총괄평가 되겠어요. 보건교육 후에 시행하는 평가, 총괄평가. 자, 마지막 문제, 보건간호학 마지막 문제입니다. 50번. WHO에서 규정한 보건행정의 범위, 정답은요. 보건교육과 환경위생은 보건행정에 들어가죠. 자, WHO에서 제시한 보건행정의 범위, 알아두세요. 한번 읽어보세요. 보건교육, 환경위생, 감염병 관리, 모자보건, 의료, 보건간호, 그리고 보건행정과 관련된 통계 수집, 분석, 보존이 해당합니다. 우리 보건간호학 개요에서 우리가 배운 챕터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보건교육, 환경위생이 정답이고요. 재해 예방 이런 거 안 배웠잖아요. 가족계획 이런 것도 안 배웠어요. 청소년 관리도요. 그죠? 그리고 노인보건에 대해서 우리 보건간호학교에서 따로 배우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답이 보건교육, 환경위생 들어가고요. 우리 감염병 관리 배웠죠? 모자보건, 그 외에 의료, 보건간호 이런 거 들어갑니다. 자, 1시간 좀 넘었는데 수고하셨고요. 51번부터 다음 시간에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